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랑 나랑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네, 선생님 너무 좀 편안해졌어요. 선생님하고 얘기 나누는 게. 제가 오늘 편안한 옷을 입고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하는데 선생님 평생 정신과 의사로 살아오셨잖아요. 네. 살아오시면서 아마 많이 본 환자 중에 그 우울증 환자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나이 불문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우울증 환자가 집에 있을 때 엄마가 우울증 환자다, 아버지가 우울증 환자다, 아들이, 딸이, 우리 할머니가 그랬을 때 가족들이 정신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우울증에 대해서 뭔가 기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 환자한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고 그죠? 해야 될 걸 못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더 깊어지거나 또 그 우울증 환자의 존재를 인해서 집안 전체가 우울하게 된다든지 이런 일이 적지 않게 있단 말이에요. 있죠. 그러니 이번 전문가의 그 처방에 도움을 좀 받아야 될 텐데 선생님께서 이런 가족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얘기하시는 것도 있을 거고 뭔가 정신과 의사 경험으로서 우울증 환자는 어떻게 대해야 된다. 그것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질문은 집안에 우울증 환자가 있다면 조심해야 될 건 뭔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여쭤보고 싶네요. 그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네. 그런 매뉴얼을 내놓으라 그러면 참 어려워요 그게. 각자 다 다르니까. 네. 그래서 또 원론적이긴 하지만은 네네. 가장 밑바탕에 깔고 대해야 될 방법 하나는 진솔해야 돼. 이거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씀이신데 진솔해야 된다. 가식이 없어야 돼. 거짓이 없어야 된다. 가식이. 네. 그게 비록 듣는 사람에게 좀 충격적인 말이라고 하더라도 가식이 없는 말이라면 그게 충격으로 가지를 않아요. 예. 즐거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생각해 준다는 미명하에서 내 감정을 투영시키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거든.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나 같으면 그냥 안 둬.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네네네. 그건 내 감정이죠. 내 감정이죠. 내 감정인 거예요. 네네. 진솔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 진솔하게 대하는 걸 바탕으로 하면 이제 그런 걸 모두 다른 말로 하면 뭐 관계가 이제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된다. 이런 추상적인 말로도 할 수가 있는데 나는 그게 진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매뉴얼은 테크닉이잖아요. 이건. 그렇지, 기술이죠. 네네. 테크닉 이전에 마음이 있고 그렇지. 그 마음의 핵심은 진솔합니다. 그렇지. 네, 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테크닉 이전에 마음이 진솔해야 된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문하신 거는 테크니컬한 거니까 좋은 말들 많잖아요. 비폭력 대화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폭력적인 대화보다는 비폭력적인 대화가 낫다는 거죠. 네네. 공격적이고 아픈 대화보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테크니컬한 거는 그때 다 다른 거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가 따가운 바탕도 있겠고 또 관계에서 나오는 것도 있겠고 그런 거잖아요. 선생님, 이제 진솔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실 때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인 사람마다 진솔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떠오르는 예도 다를 것 같단 말이에요. 조금 풀어서 뭐 예를 들어 주셔도 좋고, 진솔하다는 건 어떤 진솔하다는 것은 자기 감정에 가감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건 참 어려운 얘기고 나도 그렇게는 못해요. 못하지만은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그렇다는 것이고 경험적으로 많이 보아오니까 막 그렇겠다 이렇게는 생각하지만은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나는 항상 진솔하게 사는 사람처럼 오해하실지 몰라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훨씬 그 관계가 좋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 서재에서 전화벨 소리가 몇 번 지금 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당황했거든요. 이 대담을 멈춰야 되나 아니면 그냥 소리가 나오게 계속 해야 되나. 제 기술로는 저 소리를 소음 처리해서 없앨 기술이 없는데 이거 편집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당황하고 난처하게 됐지만 그러나 대담은 일단 계속 가야 되니까 태연한 척하면서 못 들은 척하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쌤한테 말씀드린 건 진솔한 거 맞죠? 진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내 생각은 네. 그렇게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더라도 네. 저 배를 울리는 게 자연스럽게 그냥 나한테도 들리면 또 시청하는 분한테 들리겠구나. 그걸로 끝나면 되는 건데. 아이고. 내가 지금 시청자를 배려를 하는 마음이 있는데 배려를 하다 보니까 저 음은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 예.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소리 나는 걸 내가 뭐 일부러 낸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걸 다듬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각색해서 그게 진솔하다는 얘기라. 네. 우리가 이거 하다 나는 이 촬영을 안 할 때도 여기 앉아 있어 보면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도 듣고. 그렇죠. 하루에 그 앰뷸런스가 지나가는 사이렌 소리를 한 10번은 넘어더라고. 여기 하면서도 여러 번 들려요. 그렇지. 네네. 그런데 그런 것도 이거 우리가 편집하면서 소리를 줄여야 되겠다, 빼야 되겠다. 이게 진솔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예. 될 수 있는 대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자기의 감정을 가감없이 이 얘기를 한다면 그게 진솔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선생님. 왜 선생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제가 복장도 이렇게 되고 점점 더 편안하게 되는가 생각했더니 가감없이 주고받으니까 그렇지. 그게 진솔인 거죠. 그렇지. 네. 저 뒤로 고양이도 왔다 갔다 하고 앰뷸런스 소리도 들리고 전화도 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대화하는 게 무슨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정치적으로 뭐 출세하려고 하는 것도 뭐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진솔해지는 거예요. 네. 그럼 진솔하게 말해서 선생님은 이 대담을 왜 하실까요? 응? 이 대담을 왜 하실까요? 심심해서. 저도 진솔하게 말씀드리면 그래. 재밌어서. 심심한데 어디 뭐 재미없을까 이런 생각하니까 네. 그런 거지. 여기 와서 뭐 나한테 싫은 소리만 듣고 그러면 뭐 오고 싶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큰 공사는 마쳤어요, 선생님. 큰 공사는 마쳐서 우울증 환자가 있는 집에서는 가식 없이 진솔하게 꾸미지 말고 대하는 게 제일 바탕으로 중요하다. 이게 집으로 말하면 기초공사잖아요. 그럼 이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테크닉이든 뭐든 해서는 안 될 소리라든가 뭐 아까하고 질문이 똑같은데 어떻습니까? 환자를 볼 때 내가 이건 좀 조심한다. 정신과 의사로서 하신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이성원 선생이 지금 묻고 있는 거는 아주 집요하게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제 그걸 묻는 거야. 그렇죠. 나는 기초만 받아주면 될 줄 알았는데 네. 아주 집요하게 그걸 묻는 거야. 감정식단은 그거는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 각자가 매뉴얼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책 놓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자세히 봐야 되는 거야. 관찰이네요. 그렇지, 관찰. 결국은 무슨 매뉴얼을 가지고 정신과 의사도 다가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이렇게 관찰해서 그 사람의 패턴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그걸 보고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무엇인가를 하면 거기에 맞는 맞춤복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자꾸 제가 기성복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계속 기성복을 내놓으라고 없는 걸 자꾸 만들어내라고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내가 경험한 한 분은 이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말 것마다 뭐 잘 안 되면 이거 뭐 죽겠어. 그렇죠. 맛있어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뭐 죽겠어요. 더워 죽겠어, 추워 죽겠어. 그렇죠. 죽겠어. 이게 입에 달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말로
죽고자 하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는데 없죠. 네, 그냥 말 습관이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죽으라고 그랬어. 죽으라. 악담을 하셨네. 네. 그런데 번쩍 머리에 이제 그게 뭐 스치나 봐. 네. 딱 깨달음이 왔구나. 네. 네가 죽으라 한다고 내가 죽어? 이런 거예요. 네네네. 나는 그걸 노리고 그랬어. 아, 예. 자꾸 죽는다, 그 자꾸 죽는다.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자기 결심은 오래 해요. 오래 하지만 나한테 표현을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입원 환자인데 나한테 와서 뭐 면담을 요청해요. 네. 그래서 내가 면담을 이래 하니까 면담의 개요는 이게 선생님이 날 잘 치료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얘기. 네네네. 그걸 내가 눈치채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감사를 일부러 찾아와서 나한테 할 때는 중대한 결심을 했든지, 네네. 하직을 하려고 이제 아니면 퇴원을 하려고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나는 그때는 이제 그 수련이 때인데. 네. 초기네요. 내가 잘해주니까 고맙다고 그러는구나. 나도 우쭐한 거예요. 이제. 예, 감사 인사를 받으니까. 감사를 받으니까. 나가면서 내 문 앞에서 면도칼을 가지고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그래서 내가 주의 깊게 상대를 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집중해서 보면 요 말이 이 사람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번개처럼 스치는 게 주의 깊게 집중해서 그거를 못하는 이유가 스치고 지나가요. 그래. 내가 존재하니까 내 기준이 존재하니까 내 판단이 존재하니까 몹쓸 나에 매여 있으니까 그 사람은 지금 인생에 대한 하직 인사를 하는데도 그거를 못 듣고 내 기준으로 감사하다고 하나 보다 주의 깊게가 안 되는 거네요. 주의 얕게 되는 거죠.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제 이 매뉴얼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기초가 아니고 심화 기둥 하나. 기둥 하나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런 환자를 많이 봤는데 어떤 환자는 이 굉장히 성격이 강박적이라. 윗돌을 빼서 뭐 윗돌 공부고 이걸 못해. 바뀐 거는 바뀐 거예요. 고지곧대로 고지곧대로 가는 환자인데 이 환자가 이제 자살을 하려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응급실에 실려 와가지고 응급처치해서 이제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렸어. 자살 기도를 했는데 선생님이 살리셨군요. 그러더니 나한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내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왜 당신이 나를 살려놔가지고 응급실에 돈은 어떻게 갚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든지 안 갚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격이 철저하게. 철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원할 때는 내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그냥 퇴원을 시켰어. 분납해서 돈이 되거든.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 사람 성격으로 봐서는 갚는 거예요. 빚지고는 못 사니까. 그래서 다 갚았어요. 와. 다 갚고 나서 이제 나한테 왔더라고. 이제 빚이 없다. 다 갚았다. 자살해도 되죠. 자살하는데 뭐 나한테 허락받고 할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 성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성격을 활용해가지고 내가 어떤 처방을 줬냐면 당신은 돈으로 병원에는 다 갚았지만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애쓴 거기에 대한 거는 아직 안 갚았다 그랬어. 눈에 안 보이는 돈은 못 갚았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거 갚을 때까지 네 자살 못 한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그것도 고지고대로 해가지고 자기 딴에는 이제 또 다 갚았다고 생각해서 한강에 가서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신세도 이제 다 갚았는데 세상에. 여기 한강인데 뛰어내렸다 이겠느냐?
뛰어들었어요. 아휴.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덜 갚았다. 한 가지 덜. 예. 괜히 이제 내가 그렇게. 예. 그때 그게 뭐냐. 전화로 말 못하게 와서 들어오라. 오늘 동안 한강을 떠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좀 살려볼까 하고. 이제 이 말은 내가 왜 하냐면 그 매뉴얼 자체는 이렇게 하나하나다 이 말이. 네. 그 개인에게 적합하도록 주지 않으면 그건 듣는 사람이 오히려 지겨워져. 네. 뻔한 소리를 나한테 말이지. 너는 이런 지경에 있어 봤어? 이런 저항감이 생기는. 네. 알도 못하면 저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 뭣도 모르면서 그랬나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치료자는 그런 우울을 많이 범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 치료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상대방을 자세히 볼 여유만 있으면 네. 그런 건 얼마든지 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첫 출발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내가 어떤 심리검사, 진단검사 도구를 가지고 재면 편하지 않아요. 편하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검사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정말 선생님이 저번에 그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뭐 어떤 타입이냐 제가 뭐 어떤 데 자꾸 분류를 하려고 그럴 때 타입은 없다 그러셨죠. 타입은 각자 그 사람만의 고유한 타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주의 깊게 해서 알아내야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나한테 묶여있고 그런 도구들에 묶여있으면 주의 깊게 보지 않고 그냥 이거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요새 이제 이공학이 많이 발달되니까 신체적으로 그 진단하는 게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신체에 대해서는. 옛날에 내가 공부할 때는 엑스레이 필름 한 장을 놓으면 이게 어디가 탈났는지 말이지. 네. 알 수가 없어. 그 교수님이 이게 그거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랬지. 네. 요새 엑스레이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 너무 뚜렷해가지고. 예, 확실하게.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거 왜 이상해요? 이 칼자국으로 뚜렷하거든. 그만큼 발달이 됐는데 이 마음을 다스리는 이쪽은 그만큼 발달되어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공학이 발달이 되다 보니 신체의학에서는 문진보다는 그게 의존하는 게 너무 커버리는 거예요. 뭐 시간도 없는데 복잡하게 머리가 아파요, 이리 아파요, 저리 아파요 따질 것도 없어. 그걸 가지고 찍어보면 아 이것 때문에 아팠구나 이래 되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게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과는 그런 도구가 없어요. 심리검사라고 얘기했지만 심리검사 그거는 그냥 편의상 해보는 거예요. 편의상 해보는 거다. 억지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지. 뭐 이름은 이렇다든지 말이지. 그래 한 거지. 그게 원인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적이고 깊이 있는 관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보이는 건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시간도 없고 쫓기고 돈도 안 되고 또 환자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건 뭐 환자하고 비교할 문제도 아니고 가정사도 그래요. 집에서 가족들을 유심히 일해보면 너 요새 뭐 좋은 일 있어? 표정으로도 알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밥만 먹고 헤어지면 그 표정을 어떻게 읽을 수가 있나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거지. 조금 그렇게 이제 보고 관심 있게 보고 뭐 그 한 가지만 지켜도 많은 것은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한 가지도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데 내가 두 가지 세 가지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우리 속담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을 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적용한다면 주의 깊게 살피는 경험을 한 사람이 다음에도 주의 깊게 경험을 할 확률이 높고 할 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어디 나 말고 다른 데 의존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나를 믿고 그 경험을 주의 깊게 가족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렇고 살펴보는 게 참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나는 요새 이제 텔레비를 보면서 딱 이래 고함을 많이 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나무래면서. 그러면 저 사람
자기 과거가 저렇게 지탄받을 일을 많이 했구나. 오히려 난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우스운 얘기 하나 하면 내가 학교 다닐 때 이제 학생들이 시험도 많고 그러니까 커닝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커닝하는 사람들 좀 있는데 이제 피부과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2줄 일어나라. 그리고 2줄 일어나라 바꾸라. 아이고야, 또 앞뒤도 바꾸라. 뭐 이렇게 이제 안전 책상을 새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석에서 그 선생님한테 내가 물어봐서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커닝 많이 해보셨나? 어떻게 알았냐? 그때도 내가 정신과 소질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통찰력 주의 있게 살펴보니까 자기도 해봤으니까 이제 자리를 옮겨가고 안 해봤으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이 바람 핀 사람이 바람 피는 사람 정확히 잡아내듯이 해보니까 이게 참 그 기본 자세를 늘 좀 배우게 되네요. 우울증이든 다른 증상이든 심리적 어려움이든 간에 저는 저희 선배가 어떤 한 심리검사를 해서 제가 그 당시에는 심리검사를 안 해봐서 형 그거에 보면 성격이 딱 나와? 그랬더니 나오긴 뭘 나와? 그래요. 그래서 왜 다들 그 검사 유명하고 좋다는데 나도 해볼까 했더니 야 그거는 비 올 때 다르고 날씨 맑을 때 다 다른 결과가 나와 이러더라고요. 그게 되게 와닿는 거예요. 내 컨디션에 따라서 그 검사 결과들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면서 뭘 해봐야 뭐 하지마. 그래서 그 뒤에 해보긴 했습니다만 그 형의 이야기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내 같은 사람을 이제 그 심리 검사 가지고 검사를 하면 내가 앓고 싶은 대로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이 요 유형으로도 만들고 저 유형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뭘 보는지 아니까.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검사를 해서 당신은 뭐 옛날에는 O형이다 뭐 B형이다 이럴 뿐이면 자기가 O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성격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O형이 그렇다면 자기에게도 있는 것처럼 그게 빨리 거기에 맞춰가는 거죠. 거기에도 맞춰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폐해가 문과 이과로 나누는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지. 사실 사람이 문이과로 딱 나눠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과면서도 문과적 기질을 가지고 있고 문과면서도 이과적 기질을 가지고 있고 단지 비율의 차이지. 그거를 딱 갈라서 너는 문과, 너는 이과 이러니까. 저도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제가 곤혹스러울 때가 아내가 아들한테 이렇게 물을 때요. 너 문과 갈 거야? 이과 갈 거야? 옛날 생각이지. 그렇죠. 그것도 다 성격 검사처럼.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문과를 가면 자꾸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나를 생각해서 그쪽으로 나를 또 맞춰가는 것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같이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국가에서는 이제 그런 게 없고 이제 사회주의 국가나 그런 데서는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북한 같은데 뭐 자기가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거기 가나요? 그렇죠. 국가에서 여기 가서 하라고 그러면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기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거는 다른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는 걸 다른 사람이 그만큼 관찰해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는 또 어떻습니까? 주의 깊게 남을 관찰하려면 그 전에 먼저 주의 깊게 나도 관찰하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주객에 관계없이 관찰하는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들면 남을 관찰하듯이 자기도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습관이 들려면 필요한 마음이 호기심일까요? 궁금증이지. 호기심이 있어야 다음 걸 아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호기심 없이 그래? 이래버리면 그게 이제 거기서 기차가 멈추는 거예요. 호기심과 궁금증이란 결국은 왜 저럴까 하는 왜 그럴까 하는 데 대한 궁금증이지.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왜 그럴까 하는 전제를 의심을 하면 목적이 있는 결론을 미리 갖고 궁금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의심이에요. 궁금증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그 목적
그런 결론이 없어. 네,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없고 단지 이 그 안에 물이 있어요? 네네.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목적이 있는 거는 결과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는 이 안에 물에 독이 탔다. 그렇죠. 이걸 전제로 해서 물을 쳐가 보니까 네. 그거는 바로 저는 예를 바로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굉장히 우리 집이 돈이 많은 집안이에요. 근데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왔어. 그때 호기심이 생겨. 왜 시집 왔을까? 그렇지. 우리 집에 돈 보고 한 거 아닐까?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순수한 호기심이 아니고 벌써 결론을 내고 그걸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게 없어야 된다. 근데 난 이건 전에 들은 얘기인데 네. 하버드에서 이제 외국 유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러고 또 이제 재벌가에서도 오고. 네. 그러면 이름을 가명으로 바꿔가지고 등록을 한대요. 그래요? 이걸 알까봐. 네. 이 사람 이름 되면 존재를 알까봐. 현대의 아들이구나, 삼성의 아들이구나 알까봐. 그렇게 하는데 이 당사자도 네. 처음에는 이제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이를 막 사귀고 하는데 네. 차차 의심이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내 지위를 보고 아니면 이 사람이 내 돈을 보고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 혹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의심을 전제로 해서 이건 궁금증이 아닌 거예요. 네네네네. 저 사람이 나한테 왜 호기심을 가질까? 결론 없이 왜 궁금증이야? 네. 이게 참 그래가지고 사귀다 보면 이 사람은 내하고 이 얘기하기를 좋아하는구나. 이건데 그 결과를 전제를 하고 궁금증을 갖는 건 의심이에요. 그러네요. 네. 의심은 망상으로 이어지거든. 호기심은 진리로 이어지는데 그렇지. 의심은 망상으로 이어진다. 참 명언이십니다. 호기심은 예를 들면 내가 의사니까 의사에다 비유를 하면은 호기심이 있는 의사하고 없는 의사하고는 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늘 얘기한 것이 측은지심. 측은지심. 네. 이것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내가 네. 그게 호기심이에요. 궁금증이고 호기심이. 네. 저 사람이 찡그리는데 이거 왜 찡그릴까? 네. 이게 궁금증이야. 네. 선생님, 저는 문득 제 상담소, 상담실이 떠올라요. 뭐 어제도 그렇고 며칠 전에도 그렇고 이렇게 상담하러 오면 제 마음속에 참 안 됐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러니까 안 됐다 하는 그게 측은지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선생님 말씀 그대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그렇죠. 왜 오셨을까? 무엇이 힘들까?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이 저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것일 텐데 저한테 선생님 상담을 잘해주시니까 고맙네요. 저는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 말씀대로 측은지심에서 시작해서 순수하게 궁금증이 생기고 그거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주의 깊게 들으면서 이야기를 해나가고 거기에서 제 생각과 경험을 나누고 이게 상담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보통 나도 뭐 그런 오류를 범했지만은 그런 상담의 초년병들 때를 생각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 사람한테 집어넣어주려고 하는. 그렇죠. 예를 들면 심리 검사를 해서 뭐 O 타입이다 그러면 O에 대한 특성을 이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것처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이런 얘기 하세요. 그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사망했습니다. 남편이. 그러면서 흰 천을 이렇게 덮었단 말이에요. 그 흰 천에 덮여서 이제 그 영안실로 가는데 남편이 갑자기 흰 천을 걷으면서 여보 나 살았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다시 흰 천을 덮으면서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줄 알아. 내가 하나 의심을 해서 실수한 게 하나 있는데. 그래요? 네. 그 병사진단서를 많이 때려 오잖아요. 병사진단서. 네. 근데 병사진단을 때려 오는 사람의 상당 부분은 가짜야. 병사라는 게 뭐죠? 응? 병사. 군대에 나가려고. 진단서. 예. 근데 보통 군 면제를 위한
진단서 이 사람은 이런 병사 진단서 예. 이제 그걸 받으러 왔는데 내가 보니까 이제 그 병 같기는 한데 다른 걸 내가 이래 질문을 해보니까 이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리소. 그래서 내가 진단서에 뭐라고 써줬냐면은 진단을 그렇게 해놓고 가짜가 의심된다고 써줬어. 가짜가 의심된다. 네네네. 이게 멜랑그링이라고 이제 용어가 있어. 멜랑그링. 그걸 딱 적어가지고. 그러고 내가 군대 갔다고. 군대 가니까 내가 그때 이제 시체 검사를 해주는 파트에 내 앞에 왔는데 물어볼 필요도 없어. 내가 눈으로 딱 보니까 저건 아주 만성적인 환자야. 그런데 진단서를 내놓더라고. 내가 발행한지. 가짜 것인데. 가짜 것인데. 엄청 내가 그때는 보지 않고 그 진단을 내리지. 그렇죠. 보지 않고도 진단을 내릴 정도인데 내가 그런 병사 진단이라는 것 때문에 의심을 갖고 보니까 그런 과오를 범했다 그 얘기예요. 그 궁금증이 아니라 의심이야. 그걸 보면 그 사람 일생에 내가 몹쓸 짓을 한 것도 않아. 그러네. 도와주지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의심을 하면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오늘의 정리를 하자면 의심은 망상을 낳고 호기심은 진리를 낳고. 그렇지. 호기심과 궁금증을 많이 가지시고 의심증은 그거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잘라야 돼. 자르지 않으면 그게 굴비를 엮듯이 엮고 저거 하다 보면 망상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가족일 때 그때 의심을 가지는 건 저게 사실은 아닌데 일부러 내가 미워서 우울증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의심이잖아요. 선생님 말씀 중에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제가 집요하게 여쭤봤지만 저에게 넘어오지 않으시고 그런 테크닉은 존재하지 않는다. 테크닉이 굳이 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다. 그리고 대할 때 진솔하게 가식 없이 대하는 것이 최고의 명약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여러 가지 군더더기를 붙이지 않는 거다. 이제 무슨 사이렌 소리가 들리든 전화벨이 울리든 뭐 문소리가 꽉 나든 간에 문소리가 났네요. 이렇게 가식 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게 진솔한 거다. 그것도 배우게 됐습니다. 아유 선생님 항상 집요하게 여쭤보지만 한 번도 넘어오신 적이 없이 꿋꿋하게 진솔하게 가시는 선생님 존경합니다. 오늘 우울증 환자가 집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선생님의 귀한 말씀 진솔 그리고 궁금증 두 단어로 마무리하면서 두 번째 우리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소원과 이근우의 나랑 저는 이소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